어느 평범한 봄날 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원룸으로 새로 이사온 대학생 민주는 처음으로 독립생활을 시작했다.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처음인 그에게 이곳은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새로 옮긴 집은 싼 임대료에 비해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학교와 가까운 민주는 이곳에서의 생활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사를 마치고 첫 주말 민주는 이웃들과 조금씩 인사를 나누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작은 원룸이지만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첫 보금자리였다. 하지만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주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이유 없이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이다. 처음엔 단순히 독립생활에 대한 어색함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다. 특히 새벽 5시가 넘어서면 꼭 누군가 집 안에 빈 공간을 서성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두 번은 착각이라 여겼으나 계속된 경험에 그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했던 것은 매일 아침 밤바닥에 물기가 남아있는 것이었다. 처음엔 습기 탓이라 여겼지만 건조한 날씨에도 그 물기는 점점 더 심해졌다. 이상함을 느낀 민주는 천천히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사한 끝에 그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물기가 생기는 시간은 항상 새벽 5시였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민주는 이상하게 그 시간이 되면 더 강한 압박과 존재감을 느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던 민주는 친구 동철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동철은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민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동철의 도움을 받아 여차저차 원룸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몇 날 며칠을 지나 CCTV 영상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보기 시작한 그들, 그리고 마침내 민준과 동철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새벽 5시가 되자마자 원룸의 안 구석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으나 실체를 가늠할 수 없었다. 망설임 없이 누군가를 부를 수 없는 그들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다. 문제의 형체는 방 한가운데로 천천히 다가와 바닥에 뭔가를 뿌리고 있었다. 그것은 물이었다. 이유도 모른 채 그 형체는 매일같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듯했다. 그제야 민주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동철과 민주는 조금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하고 원룸의 이전 세입자들을 찾아 나섰다. 몇 주간의 수소문 끝에 그들은 이전 세입자였던 여성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질문에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곳을 떠올리기도 싫다고 했다. 그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고 도저히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고 했다. 여성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과거 건물에서 생긴 비극적 사건에 얽혀 있었다. 알고 보니 그 원룸이 위치한 자리에는 예전에 작은 연못이 있었다. 바로 그 연못에서 주민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한 여성의 주검을 발견했던 것이다. 깨끗이 정리된 줄 알았던 그 자리에 그녀의 원혼이 남아 매일같이 자신이 익사했던 새벽 5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다. 민주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다. 원한에 가득 찬 영혼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의식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지막으로 민간신앙을 신뢰하기로 했다. 지역의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무당은 그 원룸에 깃든 영혼을 위로하고 진정시키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치렀다. 의식 중 무당은 유령과의 대화를 통해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녀의 영혼을 진정시켰다. 그 후로 민준의 집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후 민준은 그 원룸에서 더 이상 불안을 느끼지 않고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소홀히 여겼던 공간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창가를 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대학생인 지우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오랫동안 계획해온 캠핑을 떠나기로 했다. 그들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유명한 캠핑장 대신 덜 알려진 작은 숲속 공터를 선택했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에 따르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주 찾던 곳이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발길이 끊긴 캠핑 사이트였다. 먼저 도착한 지우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공기는 싸늘하고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다. 그러나 친구들은 수풀이 우거져 있고 전망이 좋다며 만족해했다. 텐트를 치고 간단히 저녁을 해결한 후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들은 오랜만에 만난 기념으로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었다. 시간이 흐르고 숲속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한 친구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서 밤에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혹시 모르니 녹음해둬야겠어.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며 떠들썩하게 웃던 그들이 점점 변해가는 숲의 분위기에 조금씩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숲속 어둠은 그들의 시야를 길게 느린 그림자처럼 감싸고 미약한 바람소리에도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다. 한참이 지나 모두 피곤함에 지쳐 잠이 들 무렵 갑자기 모닥불이 명확하게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불길한 예감에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닥불을 확인했다. 그 순간 습한 바람과 함께 낫지 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기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놀란 지우는 친구들을 깨웠다. 모두가 긴장한 채 그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숲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한 친구가 녹음기를 작동시켜 확인해보자
그곳에는 분명히 녹음된 이상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가위에 눌린 듯한 저음과 높은 음의 목소리가 엉켜 혼란스럽게 들려왔고 간간히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말로 모아라 중얼거리는 소리가 반복되고 있었다. 불안감에 잔뜩 몸을 움츠린 친구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서로의 손만 꼭 붙잡고 있었다. 그렇게 길고도 고요한 밤이 지나 아침이 되자 숲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요한 아침을 맞이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긴 그들 앞에 깔린 숲길에는 이제야 봄직한 희미한 사람 발자국 무늬가 어지럽게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캠핑에서 돌아온 후 지우는 그날의 일을 회상하며 인터넷에 그 숲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곧 그는 무언가 기괴한 것을 발견했다. 그곳은 예전에 유명한 산장이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실종된 후부터 폐쇄된 지역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밤중마다 들린다는 그 소리는 실종된 사람들의 것이란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그 이후로 지훈과 친구들은 다시는 그 기묘한 숲의 발길을 들여놓지 않았다. 하지만 때때로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그날 밤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서로에게 다시금 이야기되곤 했다. 그날 이후로 녹음기의 기괴한 소리는 그 어느 누구도 쉽게 잊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공포 이야기일 뿐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으스스하게 남아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항구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썰들이 존재하며 그중 많은 사람들이 무섭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 나오고 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대학 시절 기숙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 배정받아 생활하고 있었는데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기숙사는 대부분 빈자리가 많았고 저도 방학 동안 집에 내려갈 계획이었기에 막바지 시험 준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기숙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새벽이었고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기숙사 건물은 워낙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소리가 항상 들렸지만 그날따라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모퉁이를 돌아섰을 때 내 방과 가장 가까운 공동 화장실 쪽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시간에 누가 화장실에 있을까 궁금했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다시 그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죠. 분명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이른 아침이었고 기숙사에 아이가 있을 리 없으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도로 나가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금 소름이 돋긴 했지만 피곤함이 더 컸기에 금방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시험 공부 때문에 늦게까지 도서관에 있었다가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화장실에서 칼색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괜히 신경이 쓰여서 다시 화장실을 확인했지만 그때도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뭔가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 피곤함에 무디게 인식하고 방으로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기묘한 꿈을 꿨습니다. 기숙사 복도를 걷고 있는데 저 멀리 서 있던 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다가와 제 앞에서 멈춰섰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걸려고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아이는 제 손을 잡고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을 그으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섬뜩한 기분에 잠에서 깼습니다. 다음날 기묘한 꿈에 대해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냥 시험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기숙사 관리인 아저씨가 복도벽에 공고문을 붙이셨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근 기숙사 내에서 이상한 소음을 들었다는 학생들이 많아 조사를 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디 늦은 시간에는 조심하시고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 바랍니다. 이 공고문을 본 뒤로 확실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은 최대한 학교에 늦게 남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여전히 복도와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무서움을 느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때쯤 기숙사 동기인 희진이와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서로 최근 겪은 이상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희진이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와 꼬마의 모습을 꿈속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진심으로 기숙사 곳곳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손전등으로 곳곳을 비춰보았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지하 보일러실까지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막힌 환기구멍과 먼지 쌓인 바닥이 있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한켠에서 손때가 묻은 오래된 인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인형은 마치 누군가 자주 만지던 것처럼 드럽혀져 있었고 얼굴은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인형에서 불길한 기운이 풍기는 것 같아 바로 자리를 피했고 이후로는 밤에 전혀 못 들은 듯했다. 방학이 시작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희진과 함께 기숙사를 나서며 인형과 뭔가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일을 겪은 이후로 기숙사에 다시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가끔은 그 아이의 미소가 떠오르곤 합니다. 아마도 오래된 기숙사의 어딘가에는 아직 그 인형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새로운 누군가가 그 인형을 찾아내기 전까지 그곳은 침묵 속에 잠들어 있겠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위한 것이며 실화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